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5 알을 찾아 눈 속을 방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을 찾아 눈 속을 방황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4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5 알을 찾아 눈 속을 방황. 눈이 내린다. 이 암흑한 소련 치하에도 한방눈이 푹푹 내린다. 추억같이 흰 눈이 푹푹 내린다. 따스한 인정처럼 북한의 어둠 속에 푹푹 내린다. 회색 하늘에서 옛날이 감상되는 한방눈은 기쁜 편지처럼 마구 내 몸에 부딪힌다. 마치 알의 사랑처럼 뜨거워진다. 나는 이 허무한 세상에 눈 오는 밤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도 마음마저라도 가리워주는 흰 마스크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흰 눈은 여전히 포근하게 푹푹 내린다. 어쩐지 알이 만나고 싶어지는 고요한 밤이다. 눈을 맞으며 하늘도 땅도 흰 눈뿐인 백설천지 속을 걸어가니 알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도대체 알은 요사이 무엇이 바쁜지 놀러오지도 않을까? 허수한 마음으로 나는 검은 곰처럼 고개를 숙이며 눈발을 헤치며 간다. 눈을 맞으며 눈을 밟으며 이 밤에 알의 집 가까이 방황하다가 혹시 알의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이 꼴로 어떻게 하나? 알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저런 부조리한 처지를 예상하고 알의 집으로 가는 것을 중단한다. 그냥 돌아온다는 것도 싱거운 일이며 무엇을 잃은 것 같은 너무나도 허전한 일이다. 마음의 공허를 메꾸려고 명보극장으로 갔다. 영화는 소련 뉴스 영화다. 백림 공방전이라는 것과 스탈린그라드의 체후라는 기록 영화다. 좌석에 앉으니 스탈린그라드의 체후가 막 시작한다. 세계 전사상 가장 비극의 하나인 20만 명의 독일 군대가 소련의 포위작전에 꼼짝도 못하고 추위와 기아와 포탄에 전멸한 비극을 그린 영화다. 독일이 노르만디 반도에서 영국 본토에다 포격하던 VI-호의 로켓포를 소련 측에서도 가지고 이 VI-호의 로켓포를 소련 후방에서 소낙비처럼 스탈린그라드의 땅바닥을 뒤집어 엎으라고 폭탄을 갈긴다. 그 전법이라는 것이 그냥 무자비한 파괴뿐이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를 2벌, 3벌 두고 중포위를 철통같이 해놓고 이 도시가 형태가 없어지도록 무자비한 파괴를 계속한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소련의 중전차의 포격과 하늘을 가리는 비행기의 폭격의 엄호 아래 스탈린그라드의 포위환을 좁힌다. 영화의 씬은 한 줌의 흙도 보이지 않는 백설에 덮인 폐허에 스탈린그라드의 독일의 20만 명의 독일 군대가 얼어 죽은 시체가 눈 위에 깔려있는 참경을 샅샅이 촬영하였다. 정말로 20만 명의 죽은 송장을 전부 찍었으리라 보여지는
이 광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옥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다. 전쟁이란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또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죽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명상치 못할 감정에 잠겨있는 동안의 다음 시인은 독일인의 죽은 시체를 전부 묻어놓고 훤칠한 무명의 묘표를 묘의 하나하나에 꽂아 놓았다. 지평선 아득히 보여지는 모표는 아마 시야 밖에까지라도 계속되어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이 장면의 음악 반주로서 트럼펫의 독주로서 어거스틴을 처량하게 눈물을 뿌리도록 천천히 슬프게 분다. 아, 전쟁이여, 그것은 너무 슬프다. 또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다고 트럼펫에 어거스틴은 구슬피 운다. 현대의 인간은 야수 같은 독재자의 장사 상업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과 행복을 추구치 못한 채 총알에 죽어간다. 억울한 감정에 트럼펫의 단음 독주에 어거스틴의 천천히 부는 처량한 울음에 나는 눈물을 뿌리치며 자리를 일어서 눈 오는 길을 걸었다. 영광과 저주가 번복인 이해도 저문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공동 코뮤니케의 발표가 거리거리의 벽보에 보도되었다. 커뮤니케의 내용인즉 너저분한 조목들이다. 그 배심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제멋대로 양념을 쳐서 자기네 비위에 알맞은 요리로서 먹어보려는 이해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치사스러운 일들이다.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벽보를 보고 눈만 뻐끔뻐끔하고 벌써 벙어리가 된 지 오래된 입들은 다물고만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소련 군정이 실시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 하시며 탄식의 한숨만 깊이 쉬는 것이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무라는 말로서 존칭도 되고 또한 비칭도 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도 동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동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호칭에 어머니는 입맛만 나시고 무서운 생각만 난다고 하신다. 라고 챕터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내린다. 이 암흑한 소련 지하에도 한방눈이 푹푹 내린다. 추억같이 흰 눈이 푹푹 내린다. 따스한 인정처럼 북한의 어둠 속에 푹푹 내린다. 회색 하늘에서 옛날이 감상되는 한방눈은 기쁜 편지처럼 마구 내 몸에 부딪힌다. 마치 알의 사랑처럼 뜨거워진다. 나는 이 허무한 세상에 눈 오는 밤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도 마음마저라도 가리워주는 흰 마스크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라고 챕터 65를 열고 있는데요. 하운이 이때만 해도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던가 봅니다. 책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이요. 그리고 흰눈이 벌벌 내리는 밤거리를 걷고 싶은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았을까요?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 마스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남은 눈을 의식할 정도였던가 보네요. 여기서 암흑한 했는데 암흑한은 주변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손 모양의 눈을 한박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되겠고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마음속으로 슬퍼하거나 아파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눈이 여전히 포근하게 푹푹 내린다. 어쩐지 알이 만나고 싶어지는 고요한 밤이다. 눈을 맞으며 하늘도 땅도 흰 눈뿐인 백설천지 속을 걸어가니 알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도대체 알은 요사이 무엇이 바쁜지 놀러오지도 않을까. 허소한 마음으로 나는 검은 곰처럼 고개를 숙이며 눈발을 헤치며 간다. 눈을 맞으며 눈을 밟으며 이 밤에 알의 집 가까이 방황하다가 혹시 알의 집안 사람을 만나면 이 꼴로 어떻게 하나, 알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방눈이 내리니 하우는 분위기에 이끌려 마냥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지만 나와보니 허전한 마음이 들며 알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던가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요즘 알을 본 지도 꽤나 된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까 생각하게 되었나 봅니다. 책장사에 정신을 팔다 보니 그동안 알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발걸음은 어느새 알이 살고 있는 집 쪽으로 향했던가 본데 혹여 알의 집안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발길을 돌렸나 봅니다. 여기서 백설천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는 뜻이 되겠고요. 허수한이라고 하는 것은 허전하고 서운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하는 도리가 되겠고요. 주저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고 망설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부조리한 처지를 예상하고 알의 집으로 가는 것을 중단한다. 그냥 돌아온다는 것도 싱거운 일이며 무엇을 잃은 것 같은 너무나도 허전한 일이다. 마음의 공허를 메꾸려고 명보극장으로 갔다. 영화는 소련 뉴스 영화다. 백림 공방전이라는 것과 스탈린그라드의 최후라는 기록 영화다. 좌석에 앉으니 스탈린그라드의 최후가 막 시작한다. 세계 전사상 가장 비극의 하나인 20만 명의 독일 군대가 소련의 포위작전에 꼼짝도 못하고 추위와 기아와 포탄에 전멸한 비극을 그린 영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이런저런 생각에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왠지 허전한 마음에 명보극장으로 갔던가 봅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는 영화 2편씩 상영하던 시절이었던가 봅니다. 하긴 진행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삼류극장에서는 영화 2편씩을 상영하던 때였으니 그럴 법합니다. 백림 공방전이라는 영화와 스탈린그라드의 최후라는 기록 영화라고 하네요. 세계 전사상 가장 비극적인 기록이었기에 하운의 전쟁말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속이 없이 헛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보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경 건축가 유원준이 설계한 함흥 명보극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림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스탈린그라드의 최후라고 하는 것은 배틀 오브 스탈린그라드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일대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독일 국방군 간의 전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쟁사에 의하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포위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물 둘레를 빙 둘러싸는 조치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주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노르만디 반도에서 영국 본토에다 포격하던 VI호의 로켓포를 소련 측에서도 가지고 이 VI호의 로켓포를 소련 후방에서 소낙비처럼 스탈린그라드의 땅바닥에 뒤집어 엎으라고 폭탄을 갈긴다. 그 전법이라는 것이 그냥 무자비한 파괴뿐이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를 두 벌, 세 벌 두고 중포위를 철통같이 해놓고 이 도시가 형태가 없어지도록 무자비한 파괴를 계속한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소련의 중전차의 포격과 하늘을 가리는 비행기의 폭격의 엄호 아래 스탈린그라드의 포위환을 좁힌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영국에 써먹던 전법을 소련이 독일에 그대로 적용했던가 보네요. 2중 3중으로 포위를 하고 집중 포화를 쏟아부으며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전법으로 도시 전체를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멸시키는 전법을 구사했던가 봅니다. 아비규환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20만의 독일 군대가 전멸했다고 하니 독일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기서 노르만디라고 하는 것은 1204년 프랑스에 통합되었고 100년 전쟁 중인 15세기 초에 다시 영국령이 되었으나 1450년 프랑스가 영구적인 지배권을 획득했다 하겠습니다. 1791년 프랑스 혁명정부는 옛 노르망디 지방을 망슈, 칼바도스, 오른 에르, 세렝피르에르주로 나누었다 합니다. 노르망디는 1944년 6월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이곳에서 행해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VI호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개발한 로켓 이름을 뜻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로켓의 비표준으로서 쏘아 올리는 불꽃 또는 로켓 추진 미사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경기 따위에서 상대와 싸우는 방법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포위라고 하는 것은 겹으로 포위함을 뜻하는데 또는 그런 포위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통가치라고 하는 것은 준비나 대책 따위가 튼튼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중전차라고 하는 것은 장갑이 두껍고 차체가 무거우며 구경 120mm 내외의 큰 포를 장비한 대형 전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엄호라고 하는 것은 아군을 적의 감시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포위환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고리 모양의 포위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C는 한 줌의 흙도 보이지 않는 백설에 덮인 폐허의 스탈린그라드에 독일의 20만 명의 독일 군대가 얼어 죽은 시체가 누누이 깔려있는 참경을 샅샅이 촬영하였다. 정말로 20만 명의 죽은 송장을 전부 찍었으리라 보여지는 이 광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옥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다. 전쟁이란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또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죽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명상치 못할 감정에 잠겨있는 동안의 다음 시는 독일인의 죽은 시체를 전부 묻어놓고 훤칠한 무명의 묘표를 묘에 하나하나 꽂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펼쳐진 영화 씬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폐허의 스탈린그라드에 독일군 20만 명이 얼어 죽은 시체들로 겹겹이 쌓여있는 참혹한 모습을 리얼하게 찍었던가 봅니다. 지금이야 그래픽으로 처리를 한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법이 없었기에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하온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가 봅니다. 하온의 성품을 가늠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많은 병사를 다 묻어주고 묘표까지 세웠다니 아이러니한 광경입니다.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일까요? 이 세상에 전쟁만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나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단위 또는 영화의 기본 구성단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허라고 하는 것은 건물, 성, 시가지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를 이른다 하겠고요. 누누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자꾸라는 뜻이 되겠고요. 참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 볼 수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샅샅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이 모조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옥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훤칠한 했는데 길고 미끈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묘표라고 하는 것은 묘비와 같이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 나득히 보여지는 묘표는 아마 시야 밖에까지라도 계속되어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이 장면의 음악 반주로서 트럼펫의 독주로서 어거스틴을 처량하게 눈물을 뿌리도록 천천히 슬프게 분다. 아, 전쟁이여, 그것은 너무 슬프다. 또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다고 트럼펫의 어거스틴은 굿을 피운다. 현대의 인간은 야수 같은 독재자의 장사, 상업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과 행복을 추구치 못한 채 총알에 죽어간다. 억울한 감정에 트럼펫의 단음 독주의 어거스틴의 천천히 부는 차량한 울음에 나는 눈물을 뿌리치며 자리를 일어서서 눈 오는 길을 걸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묘지는 시야 끝까지 이어지며 배경음악은 어거스틴이라는 음악을 트럼펫 독주로 깔았나 봅니다. 얼마나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을까요? 독재자의 장사 속으로 벌인 전쟁은 얼마나 많은 참화를 벌였을까 생각하니 그저 가슴이 미어지고 사람을 멍하게 만들게 하네요. 하우는 처량한 트럼펫 독주를 들으며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을 용기도 힘도 없었던가 봅니다. 눈물을 뿌리치고 눈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던가 봅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을 이른다 하겠고요. 트럼펫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인류학자들은 입술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모두 트럼펫으로 분류한다 하겠습니다. BC 2000년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최초의 금속 트럼펫은 1 내지 2개의 음만을 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의식용 또는 군대용 악기였다 합니다. 중세에 이르러 음악용 악기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네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의 트럼펫 연주곡인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짐승을 뜻한다 하겠고요. 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에 있어서 고요한 성질이 있는 시간 구분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저주가 번복인 이해도 저문날 모스크바 삼상회의 공동 코뮤니케의 발표가 거리거리의 벽보에 보도되었다. 코뮤니케의 내용인즉 너저분한 조목들이다. 그 배심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제멋대로 양념을 쳐서 자기네 비위에 알맞은 요리로서 먹어보려는 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치사스러운 일들이다.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벽보를 보고 눈만 뻐끔뻐끔하고 벌써 벙어리가 된 지 오래된 잎들은 다물고만 있을 뿐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세모의 모스크바에서는 삼상회의가 열렸는데 공동 발표문을 벽보로 붙였던가 봅니다. 하운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모두 너저분한 조목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짐작컨대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합법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벽보를 보고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네요. 혹 반동분자로 몰릴까봐 그랬겠지요. 여기서 삼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예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지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공식 회의에서 그 경과를 발표하는 성명서, 외교상으로는 국가의 문서에 의한 일방적 또는 양국의 합의를 포함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낱낱의 조항이나 항목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배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제 고집대로 버텨내는 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사스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격에 떨어져 떳떳하지 못하고 남부끄러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소련 군정이 실시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 하시며 탄식의 한숨만 깊이 쉬는 것이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무라는 말로써 존칭도 되고 또한 비칭도 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도 동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동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호칭에 어머니는 입맛만 다시고 무서운 생각만 난다고 하신다라고 챕터 65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운의 어머니께서는 소련 군정이 시작하면서부터 말끝마다 망할 놈의 세상을 입에 담고 살았던가 보네요. 지방의 유지로서 떵떵거리고 살던 지주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알거지가 되었으니 화병이 날만하죠.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도 동무라는 호칭을 쓰니 얼마나 막대먹은 세상으로 전락했는지 기가 막히겠지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동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뜻하나 여기서는 북한에서 상대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칭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뜻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 되겠고요. 비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 불러 일컬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8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6 불효자식됨을 해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송웅섭이었습니다.